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며느리의 전화 한 통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진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작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워 막 불을 끄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그날 그 전화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일은 제가 시작했던 택배 알바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미숙입니다. 올해 73살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아들 내외가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살고 있어서 왕래는 자주 하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아서 지내는 생활이에요. 생활비는 남편이 남긴 국민연금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75만 원 정도였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75만 원으로 한 달을 살려면 밥값 아끼고 병원비 아끼고 경조사도 슬쩍 빠지고 그렇게 해야 겨우 맞출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도 저는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거기다 저까지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제 돈으로 제 밥 먹고 제 약값 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술래 씨하고 아파트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술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수가 있잖아. 늙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제가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술래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야. 돈.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눈치 보면서 사는 거야. 내가 그거 당해봐서 아는데 정말 그게 제일 서러워. 술래 씨 얼굴이 그날따라 좀 어두웠어요. 저는 커피잔만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정확히 제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늙으면 돈이 있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산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몸이 성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나이인데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다가 구직 사이트 하나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택 가능한 택배 보조 업무, 건당 5만 원, 나이 무관, 몸 불편하셔도 가능? 저는 그 글을 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택이라고 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읽어보니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집 주소로 오는 택배를 받아서 지정된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물건 확인할 필요도 없고 판매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연락처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목소리가 젊은 남자였는데 말투가 아주 공손했어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세요. 아이고, 딱 좋으세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하시기 딱 좋은 업무라서요. 집으로 오는 택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주소로
다시 보내시기만 하면 돼요. 택배비는 저희가 다 선불로 처리해 드리고요. 건당 5만 원씩 드립니다. 건당 5만 원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택배가 2개만 와도 10만 원이잖아요. 한 달이면 4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랑 주소를 불러줬더니 며칠 뒤부터 바로 택배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택배가 왔을 때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상자가 꽤 컸는데 겉에 수신인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김영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온 줄 알았는데 주소가 제 집 주소가 맞아서 아, 이게 업무 방식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담당자한테 연락했더니 그냥 받으시면 돼요. 저희 물건은 다 그렇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두 번째 상자도, 세 번째 상자도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김영순, 박미경, 이정희. 매번 다른 이름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내는 곳 주소도 늘 비슷비슷한 지역이었어요. 처음엔 미처 몰랐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어딘가 발신지가 겹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업무가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상자를 받고 문자로 온 주소를 확인해서 우체국에 가서 보냈어요. 다음 날 계좌에 5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5만 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돈이잖아요. 제가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날 저녁에 혼자 뭐라도 사 먹으면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일은 생각보다 규칙적으로 왔어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택배가 집으로 왔고 저는 그걸 받아서 다시 보내는 걸 반복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보수가 꽤 됐어요. 70만 원에서 많을 때는 8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여유로운 달이 없었어요. 병원 약값도 제때 냈고 친구 경조사도 빠지지 않았고 오래 못 바꾼 이불도 하나 새로 샀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변화였어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구는 게 며느리는 이수진이라고 하는데 아들이랑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직업이 기자예요. 뭔가 성격이 예리하고 말이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큰 다툼은 없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주 편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돈이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 하나 제대로 보태지 못하고 빈손으로 혼례를 치렀거든요. 나중에 아들한테 얼핏 들었는데 며느리 친정에서 그게 좀 섭섭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제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뭔가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딱히 뭘 한 건 아닌데도 제가 먼저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가끔 저한테 뭔가 참견하거나 반대할 때면 저는 그게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알바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장을 받아준다고 집에 들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복도에 쌓인 택배 상자를 보더니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그냥 집에서 하는 일이야. 택배 받아서 다시 보내는 거. 알바요? 그렇지. 며느리가 한동안 상자를 쳐다보다가 상자 겉면에 적힌 이름을 봤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어머니, 이름이 왜 어머니 이름이 아니에요? 업무 방식이 그렇대. 그냥 받으면 된다고 했어. 그냥 받으면 된다고요? 며느리가 한 번 더 상자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 믿을 만한 데예요? 인터넷에서 구한 거잖아요. 괜찮아. 한 달째 하는데 돈도 잘 들어와.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못마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시어머니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택배가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었어요. 보통은 상자 크기가 중간 정도였는데 그날은 크기도 좀 크고 들어보니까 묵직했어요. 우체국까지 들고 가려니까 손목이 버거웠어요. 어떻게 보내고 돌아왔더니 오른쪽 손목이 욱신욱신했어요.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붙이고 있는데 마침 며느리가 들렸어요. 뭔가 갖다 줄 게 있다고 했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그걸 봤어요. 어머니, 손목 아프세요? 택배 좀 무거웠나 봐. 별거 아니야. 잠깐 사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거봐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몸까지 이렇게 상하세요. 어머니 손목이 한번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다친 것보다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버는 돈이 얼마든 내 돈인데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며느리는 짧게 몇 마디 더 하고 금방 돌아갔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걱정하던데 무리만 하지 마. 딱 그 한마디였어요. 아들은 원래 그런 아이예요. 깊이 파고들지 않아요.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쪽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더 섭섭했어요. 며느리는 잔소리를 하는데 아들은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그날은 그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서운했어요. 그냥 서운한 게 아니라 진짜 속이 쓰렸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역시 저 사람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구나. 결혼 때 돈 못 보탠 거,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억울하고 더 서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만두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말대로 접으면 마치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했어요. 손목이 아파도 했어요. 파스 붙이면서 했어요. 그렇게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전에 택배를 받았는데 오후가 되자마자 담당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거는 꼭 오늘 안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절대 지연되면 안 됩니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보통은 그냥 받아서 보내면 됐는데 이렇게 재촉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서둘러 우체국에 갔어요. 손목이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파스 붙인 채로 상자 들고 갔어요. 그게 제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며느리 말을 들을 거라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그렇게 알바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택배를 받아서 우체국에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손목에 파스 붙이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아무 일 없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워낙 사소한 일이라서 지나쳤던 것들이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신호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화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으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잠깐 들리다가 끊겼어요. 잘못 걸렸나 보다 했는데 다음 날 같은 번호로 또 왔어요. 요즘 이상한 전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번호를 차단하고 넘겼어요. 그 즈음 며칠 전 우체국에서 송장을 쓰다가 손목이 아파서 숫자를 2번 고쳤었던 게 문득 떠올랐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괜히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왜 그게 떠올랐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른 번호로 또 왔어요. 그것도 받으면 말이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상한 전화가 많은 세상이구나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신호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는 차량이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다가 아파트 입구 쪽에 처음 보는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검은색 차였는데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엔진은 꺼져 있었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 차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1시간 넘게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있었어요. 위치가 조금 달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동 쪽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그 다음 날도 있었어요. 매번 조금씩 다른 자리인데 항상 우리 동 입구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이상한지 정확히 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혹시 누구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쪽 동에 사는 사람인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새로 이사 온 분들인가 보다 했어요. 아니면 어디 지인 기다리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집에 왔어요. 들어오면서 아파트 입구 쪽을 지나쳤을 텐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기 저 차 원래 저기 있었어요? 저는 거실 쪽에서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자꾸 있더라. 며칠째야. 저 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랑 안 어울리게 너무 고급 차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가 오래된 동네라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저 차는 번쩍번쩍한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긴 했어요. 며느리가 신발을 벗으면서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며칠째요? 응, 한 사흘은 됐나?
며느리가 창문 쪽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옆에서 내려다봤어요. 그 차가 또 있었어요. 아까 그 자리는 아닌데 여전히 우리 동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때 차 안 사람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바로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왜 그래? 어머니, 잠깐 경비실에 같이 가요. 왜? 그냥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내려갔어요. 경비실에 들어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혹시 요즘 이 근처에 모르는 분들 자주 보이지 않나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맞아. 요즘 낯선 분들이 자주 서성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요? 며칠 전에도 모르는 남자 2명이 저기 벤치 쪽에서 한참 있다 갔어요. 뭐 하던가요? 그냥 앉아 있다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낯선 얼굴이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전화가 떠올랐어요. 아무 말 없이 끊기던 전화. 며칠 동안 반복됐던 그 번호. 괜히 등이 서늘했어요. 경비실을 나오면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왜 그걸 물어본 거야? 그냥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뭐가?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차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자고 했어요. 집에 올라와서 반찬을 정리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필요한 거 있어요? 괜찮아. 방금 왔는데 뭘? 아니에요. 잠깐만요. 며느리가 나갔다 왔는데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열어보니까 소형 카메라였어요. 이게 뭐야? CCTV예요. 현관 위에 설치하려고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갑자기 이걸 왜? 혼자 계시면 이런 건 기본으로 달아놔야 해요, 어머니. 그냥 두면 안 돼요. 말투가 단호했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또 뭔가 지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생각보다 왜 저렇게 몰아붙이듯 말하는지 그게 먼저 들었어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달면서 핸드폰이랑 연결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어머니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앱 깔면 돼요.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이걸로 현관 앞에 누가 오면 다 찍혀요. 그래, 알겠어. 며느리가 갔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혼자 앉아서 그 앱을 한번 열어봤어요. 현관 앞 복도가 작은 화면에 보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복도만 보였어요. 저는 그냥 껐어요. 별일 없겠지 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며느리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카메라를 달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택배가 오면 받아서 보내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지금 가도 돼요? 그래 와.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낮고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금방 온다고 해서 그냥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왔어요. 들어오면서 인사도 짧게 하고 바로 소파 앞에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이것 좀 보세요.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CCTV 영상이었어요. 낯선 남자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노크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귀를 문에 갖다 대고 있었어요.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언제야? 어젯밤이요. 어머니 주무실 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저 사람이 제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귀를 문에 대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저도 몰라요. 근데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 사람이 왜 왔는지 저 알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왜? 그 택배 있잖아요. 그 알바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머니. 잘못된 것 같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택배 보내는 일인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봤다고요? 상자 안을 봤다고요. 뭐가 들었는데?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알면 안 되는 게 들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어머니가 그걸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확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찾으러 온 거예요. 오늘 밤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날 찾으러 온 거라고요? 오늘 밤 다시 올 수도 있다니.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바로 나가야 해요. 나가? 어디를? 일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짐은? 짐 챙길 시간 없어요. 지갑이랑 핸드폰만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경찰서요. 내가 경찰서를 가야 한다고요.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먼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다고 누가 믿어줘? 믿게 해야죠. 직접 가서 말해야 믿어줘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도망가봤자 더 커지겠구나 싶었어요. 내가 몰랐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이 맞으니 내 입으로 먼저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갑과 핸드폰만 챙기고 겉옷 하나 걸쳤어요. 며느리가 현관불을 껐어요. 조용히 나가요. 복도에 나오니까 며느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계단 쪽으로 갔어요. 왜 계단이야?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잡이를 꽉 잡고 내려왔어요.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치면서 며느리가 제 차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편 출구로 나갔어요. 큰 길로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타면서 며느리가 기사한테 주소를 불러줬는데 저희 집도 아들 집도 아니었어요. 근처 경찰서 주소였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집에 오기 전에 회사 선배한테 전화로 상의를 했대요. 선배가 말했대요. 일단 경찰부터 가. 직접 가서 말하는 게 제일 빨라. 며느리는 그 말 듣고 바로 제 집으로 왔던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며느리가 이미 다 준비하고 왔다는 걸. 택시 안에서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수진아, 도대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었던 거야? 며느리가 잠깐 기사 쪽을 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일단 가요.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차 창밖을 보면서 멍하니 있었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평소에 보던 것들인데 그날은 다 낯설게 보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내려서 저를 부축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차갑고 낯선 곳이었어요. 며느리가 접수대에 가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잠시 뒤에 형사 한 명이 나왔어요. 이미숙 씨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형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며느리도 옆에 앉았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신고 내용 들었는데요.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저는 시작했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본 공고, 전화 통화와 건당 5만 원. 첫 번째 택배가 왔던 날, 매번 달랐던 수신인 이름, 무거운 상자, 담당자의 재촉 문자, 우체국에서 숫자 잘못 적었던 날.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날랐다는 게. 형사가 중간에 물었어요. 수신인 이름이 매번 다른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업무 방식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돈은 어느 계좌로 받으셨어요? 저는 계좌번호를 말했어요. 담당자 연락처 아직 있어요? 차단했어요. 스팸인 줄 알고. 형사가 받아 적으면서 말했어요. 모르고 했다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차가운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핸드폰의 사진첩을 열었어요. 상자를 뜯었을 때 찍어둔 사진들이었어요. 흰 봉지, 검은 플라스틱 장치, 비닐을 겹겹이 싼 내용물. 형사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가 발신지 주소 메모를 꺼냈어요. 여러 번 택배를 받는 동안 적어뒀던 거였어요. 전부 두 군데 지역에서만 왔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 다음에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대고 있던 남자.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동료 형사를 불렀어요. 둘이 나직하게 뭔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이 남자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 영상 찍힌 날 집에 계셨어요? 그날은 주무셨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주무실 때 찍힌 거예요. 형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 배송 심부름 구조가 아니에요. 그 말이 들릴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어떤 일에 엮여 있었는지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조사가 끝나갈 무렵 형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연락처랑 주소 확인하고요. 당분간 거기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직 쪽에서 이미 이쪽 위치 파악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다시 몸이 굳었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혼자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했어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 그 상자들을 들었고 송장을 썼고 이 손으로 우체국 창구에 올려놨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잠시 뒤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더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봤어요. 손끝이 거칠었어요. 이 아이가 그 무서운 상자를 뜯었던 거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혼자서 저는 그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니까 목이 막혔어요. 수진아,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야? 하지 말라고.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안 하셨으면 해서 일부러 세게 말했어요. 그만두게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더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파스 붙이던 날이 떠올랐어요. 거봐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몸까지 이렇게 상하면서까지. 그때 저는 그 말이 저를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때 돈 못 보탠 것 때문에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하겠다고 버텼어요. 지는 것 같아서. 근데 아니었어요. 그 말이 저를 살리려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니. 그 상자 뜯을 때요. 혼자서 복도에 서 있는데 손이 엄청 떨렸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어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지쳐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위해서 그 무서운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무서웠겠다, 너도. 며느리가 작게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참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잡았어요. 조사 중에 형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댁 현관 앞 CCTV 시간대 전후로 같은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서 2번 더 확인됐습니다. 현관문 앞 남자가 머문 시간도 생각보다 길었고요.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온 정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집에서 혼자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며칠 뒤에 형사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현관 앞에 왔던 남자가 아파트 주변 다른 CCTV에도 찍혀 있었대요. 그날 하루만 온 게 아니었대요. 며칠에 걸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배송한 그 상자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저를 의심하게 됐다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숫자 하나 잘못 적은 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느리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생각만 해도 등이 서늘해져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 사이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들한테는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에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그걸 몰랐어?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알고 있었구나.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검찰에서 통보가 왔어요. 기소유예. 담당 직원이 전화로 설명해 줬어요.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고, 자진 신고한 점이 참작됐다고 했어요. 처벌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통보를 받던 날, 방에서 혼자 한참 울었어요. 무서워서 운 게 아니에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일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남한테 손 안 벌리려고 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행이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여러 지역 어르신들이 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재택 가능, 건당 5만 원, 나이 무관, 똑같은 문구였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그 공고들이 인터넷 어딘가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생활이 빠듯하신 분들한테는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달콤하게 보이는지 저는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늙어서 돈이 무서운 줄은 알았어요. 근데 쉬운 돈이 더 무서운 줄은 그때서야 알았어요. 집에서 편하게 돈 번다는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더라고요. 힘드셔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곁에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자존심으로 막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 말을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